금초가 잠이 안 온다고? 누나가 책 읽어줄게. 오늘 읽어줄 책은 어린 왕자라는 책이야. 굉장한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통째로 먹어 삼키려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린 것이다. 그 책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먹이가 소화되는 반년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의 신비로운 여러 가지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나도 색연필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 첫 번째 그림이다. 나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른들은 모자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되물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다시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나의 두 번째 그림은 이것이다. 어른들은 이번엔 속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산수, 그리고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나에게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 때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말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의 실패로 크게 낙심했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이로서는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 비행기 조종수를 배웠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다. 지리학은 그런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한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야간 비행 중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러한 지식은 더욱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나는 성실한 어른들을 많이 만났다. 오랫동안 이 어른들과 더불어 살며 아주 가까이서 그들을 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좀 총명한 사람을 만나면 늘 지니고 다니던 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해 보았다. 정말로 그 사람이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그것은 모자로군요. 였다. 그런 때에는 보아뱀이니 원시림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그만두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카드게임이나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 같은 이야기들을 꺼냈다. 그러면 그들은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 사고로 사막에 불시착한 6년 전까지 서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대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지내왔다. 6년 전 사막에서 비행기 엔진이 고장났었다. 나는 정비사도 승객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려운 수리를 해내야만 했다. 나에게는 생사가 달린 위급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첫날 밤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만 리나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지내야 했다. 마치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난파선의 선원보다 더 외로운 신세였다. 그러니 동틀 무렵 이런 이상한 작은 목소리를 듣고 눈에 떴을 때 나는 정말이지 놀랐다.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놀랐던 것이다. 아저씨, 나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요.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놀라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심각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 친구가 보였다. 다음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린 그림들 중에서 가장 잘 된 그 소년의 초상화였다. 물론 내 그림이 실물보다는 훨씬 못하다. 그러나 그건 내 탓만은 아니다. 어른들 때문에 낙심한 나는 6살 때 화가가 되는 걸 포기했고 보아뱀의 속과 겉모양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너무나 놀란 나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소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만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피로와 배고픔에 지쳐 있다거나 목이 마르다거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만리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아이 같지는 않았다. 나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말을 건넸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아이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작게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부탁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면 감히 그것을 거역하기 어려운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만 리 떨어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양을 그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나는 이때 지리와 역사, 산수, 문법 이외에는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약간 시무룩해진 얼굴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졸랐다. 괜찮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그때까지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렸다. 그것은 보아뱀의 겉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뱀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그림을 그려달랬어요. 보아뱀은 너무 위험한 동물이에요. 코끼리는 거추장스럽고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아요. 그래서 나는 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 양은 병에 걸렸잖아요. 다른 걸 그려줘요. 나는 다시 한번 양을 그렸다. 그러자 아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생긋 웃었다. 아저씨,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네요. 뿔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먼저 번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싶다고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비행기 엔진 분해를 서둘러야 했으므로 나는 아무렇게나 그림을 끼적거려 놓고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나 뜻밖에도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바로 내가 원하던 그림이에요.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하나요, 아저씨? 그건 왜 물어보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작거든요. 작거든. 이 양이 먹을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야. 내가 준 양은 아주 조그마하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요? 어머, 벌써 잠이 들었네. 이것이 나와 어린 왕자의 첫 만남이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었지만 내가 묻는 말에는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우연히 한마디씩 내뱉는 그의 말로 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그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란다. 비행기라고 하지. 나의 비행기. 나는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소리쳤다. 우와,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거네요? 그래. 나는 점잖게 대답했다. 우와, 그거 참 재밌겠네요. 어린 왕자는 깔깔거리며 아주 유쾌하게 웃었다. 그것이 내 비위를 심하게 건드렸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보고 웃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오셨군요.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어느 별에서 왔니? 그 순간 나는 신비에 쌓인 이 아이에 대한 한 줄기 빛이 나는 실마리를 느꼈고 벼랑간 이렇게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그는 대답이 없었다. 비행기를 들여다보면서 고개만 까딱까딱했다. 이걸 타고 왔다면 그다지 먼 곳에서 오지 못했겠군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린 왕자는 내가 그려준 그림을 매우 소중한 듯 꺼내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 이야기를 통해 미칠 듯 말 듯한 그의 속내가 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얘,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왔니? 네가 말한 내가 사는 곳이란 어디지? 그리고 그 양을 어디로 가져가라는 거지? 한참 생각에 잠겨 아무 말 없던 그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 말이에요. 밤이면 그게 양의 집이 될 거예요. 참 잘 됐어요. 물론, 그리고 네가 얌전하게 굴면 낮 동안 양을 메어둘 끈도 그려주지. 말뚝도 그려주고. 그러나 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양을 메어 놓는다고요? 그거 참 괴상한 생각이네요.
하지만 메워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게 아니냐? 어린 왕자는 까르르 웃었다. 아니, 가긴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어디든 발길이 닿는 곳으로 말이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이 되며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요. 그러고는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지 덧붙여 말했다. 앞으로 곧장 가봤자 그리 멀리 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겨우 집채만한 크기의 작은 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지구, 목성, 화성, 금성이라고 부르는 큰 떠돌이 별들 외에도 많은 별들이 있고 또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 만큼 작은 별들도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그런 별들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준다. 예를 들면 작은 떠돌이별 325호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작은 떠돌이별 B612호 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니다. 이 작은 떠돌이별은 1909년에 터키의 천문학자가 만안경으로 딱 한 번 보았을 뿐이다. 그때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의에서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해 당당하게 증명했다. 그러나 그가 입은 터키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이후 터키의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 명했고 만약 그것을 거역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명했다. 그것은 어쩌면 작은 떠돌이별 B62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멋있는 양복을 입고 그 작은 떠돌이별에 대해 다시 증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작은 떠돌이별 B62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번호까지 붙이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나비 채집도 하니? 하고 묻는 일은 없고 그 애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나 있니?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니? 그의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라고만 물어댄다. 어른들은 그런 숫자를 통해서만 그 애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시세 10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하면 그제야 비로소 어른들은 야, 참 훌륭한 집이로구나 하고 감탄할 것이다. 어린 왕자에 대한 이런 식의 표현은 어떨까? 어린 왕자는 몹시 귀여웠고 깔깔대는 웃음을 지녔으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던 증거예요. 누군가 양을 가지고 싶어 하면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당치도 않는 말이라는 듯이 어깨를 으스게 보이며 우리를 어린애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작은 떠돌이별 비옥 시비에서 왔다 라고 하면 어른들은 우리말을 알아들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질문으로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렇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인생을 진실로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숫자 같은 것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오래된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 옛적에 자기 몸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작은 별에서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왕자는 친구를 그리워했답니다. 그래서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진실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자니 깊은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내 친구가 양을 가지고 떠난 지 벌써 6해가 지났다. 내가 여기에다 그의 모습을 묘사하려 애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그 친구를 잊는다면 나는 숫자밖에 흥미가 없는 어른들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그림 물감 상자와 연필을 산 것도 이 때문이다. 6살 때 속이 들여다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아뱀밖에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물론 나는 내 친구를 가능한 실물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꼭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그림은 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그림은 그리 근사하지 않다. 키도 조금씩 다르다. 여기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는 너무 작다. 어린 왕자의 옷 빛깔에 대해서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럭저럭 더듬거려 본다. 어쩌면 나는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자신에 대해 한 번도 이런저런 설명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나도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의 양을 꿰뚫어 보지는 못한다. 아마 나도 어른이 된 모양이다. 나 역시 또 나이를 먹었으니까. 날이 지남에 따라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 어떤 곳인지, 왜 그곳을 떠나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도중에 우연히 내뱉은 말을 통해서였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런 시기였다. 이번에도 양 덕택이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가장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갑자기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건 사실이야. 와, 정말 다행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을 수 있겠네요? 나는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그래서 코끼리를 한때 물고 간다고 해도 다 먹어치우지는 못한다고 어린 왕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녀석들을 모두 포개 놓아야 되겠네. 그리고 영리하게 이런 말도 했다. 바오밥 나무도 크기 전에 조그맣게 돋아나잖아요. 물론 그야 그렇지. 근데 어째서 작은 바오밥 나무를 양에게 먹이려고 한 거니? 아이 참. 그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나는 혼자서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머리를 싸매지 않으면 안 됐다. 과연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씨는 보이지 않는다. 땅속에서 몰래 자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깨어날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우선 아무런 힘이 없는 조그만 싹을 틔우고 태양을 향해 조심조심 고개를 내민다.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둘 수가 있다. 그러나 나쁜 풀이면 보이는 대로 곧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바오밥 나무는 자칫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놈은 별 전체를 덮어버리고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어놓는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건 습관의 문제예요. 아침 몸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껏 별의 몸단장을 해줘야 돼요.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자라면 곧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리도록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건 대단히 귀찮지만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더러 그림을 한 장 정성껏 그려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런 사정을 잘 알게 하라고 했다. 언젠가 어린이들이 여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큰일 나요.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가 작은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허술하게 읽었다가 그만.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나는 누군가에게 성인군자처럼 충고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에 대한 위험이 하나도 알려지지 않는 데다 만일 길을 잘못 들여 어떤 작은 떠돌이 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겪을 위험은 너무나 크기에 이번 한 번만은 침묵을 깨기로 한다. 아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렴. 내가 이 그림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인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모르는 사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는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만큼 멋진 그림이 없을까? 그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멋지게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덕분에 더욱 정성스럽게 그릴 수 있었다.
많이 피곤했나 보네. 잘 자.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줄게. 푹자, 금준아.